안녕하세요. 폴리클래스 통합3입니다. 자, 2021 고1 11월 모의고사. 자, 아까 1부 끝났고요. 이제 2부 11번부터 20번 문제 바로 들어가시죠. 자, 11번입니다. 다음 글의 필자가 지닌 문화 이해 태도.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7단원이죠. 그렇죠? 7단원 문제가 되겠고요. 아마 이번 기말 모의고사 때 들어간 학교 많을 겁니다. 시험범위에요. 그렇죠? 잘 들어주세요. 자, 다음 글의 필자가 지닌 문화 이해 태도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베트남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모습 중 하나가 강가의 무덤이다. 자, 베트남 다른 나라 문화네요. 강가의 무덤. 여름철 장마와 홍수로 인한 훼손 우려로 강가의 무덤을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은 매우 낯설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강가에 무덤을 했다가 홍수가 나게 되면 떠내려가잖아요. 시신이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안 하는데 베트남은 강가에 무덤을 만드는 겁니다. 매우 낯설죠. 하지만 1년 중 여름이 긴 베트남에서는 시원하고 경치가 좋은 강가가 오히려 좋은 무덤 자리로 인식된다. 그러므로 강가의 무덤은 고인이 편안한 휴식을 취하길 바라는, 자, 나왔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해. 자, 시험 문제에서 혹시라도 그 사회 맥락에서 이해, 입장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요거 나오면은 정답은 바로 뭐죠? 문화 상대주의가 되겠죠. 문화 무슨 주의요? 상대주의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이해 태도 보시면은요, 잘 이해하는 태도 상대주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바로 자문화 중심주의와 그다음에 문화 사대주의, 그다음에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가 있었죠. 근데 이번 시험에는 상대주의가 나왔습니다. 갈게요. 자, 문화적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다. 문화적 다양성을 저해하는 것은요, 자문화라든가 사대처럼 우열을 가르는 태도가 저해할 수 있겠죠. 상대주의는 차이를 인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하는 거지 저해하는 게 아닙니다. 2번, 문화의 우열을 평가할 수 있다. 아니죠. 이것도 역시 자문화 중심주의와 그다음에 문화 사대주의에서 볼 수 있는 태도가 되겠네요. 틀렸고요. 자, 3번, 자문화에 대한 주체성을 상실할 수 있다. 자, 나의 색깔, 나의 모습을 상실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문화 사대주의였죠. 틀렸고요. 4번, 타 문화에 대한 맥락적, 나왔네요. 맥락적 이해의 중요성. 자, 아까 그 사회 맥락에서 이해. 그대로 나왔죠. 이게 상대주의입니다. 정답은 4번. 타 문화 접촉 과정에서 문화 간 갈등을 초래한다. 이렇게 문화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자문화 중심주의에 나타나는 단점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왜? 내가 제일 잘났거든.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났다, 너희들 다 못났다. 이게 자문화의 시작 아닙니까? 따라서 갈등을 초래할 수 있겠죠. 따라서 답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간단하죠?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먼저 지우고요. 자, 다음 문제는 12번이 되겠네요. 12번은요, 바로 6단원에 정의가, 6단원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프리클래스 처음 시작했을 때 했던 게 6단원부터인데 감회가 새롭네요. 좋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는 걸 찾는 겁니다, 참. 자, 우리 여학생의 말입니다. 개인은 공동체에 우선하기 때문에 개인이 공동체보다 우선한답니다. 개인 우선이죠. 공동체는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중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집단은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라는 소리는 함부로 공동체가 개인한테 간섭하면 안 된다. 간섭하지 말라가 되겠죠. 따라서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여 개인선을 실현하는 것이, 그렇죠. 중요한 건 개인의 기본권 보장 and 개인선 실현. 그게 바로 justice, 정의다. 했더니만 남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공동체는 개인에 우선하기 때문에 이번엔 반대로 공동체가 개인한테 우선, 공동체 중심이네요. 개인은 공동체 문화와 역사, 전통과 규범을 중시해야 된다. 개인은 중시해야 돼. 뭐를? 나의 뜻이 아니라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을. 따라서 공동선을 실현하는 것이 정의다. 자, 우리 갑은요, 자유주의 입장이 되겠고요. 을은요, 공동체주의 입장이 되겠죠.
문제는 옳지 않는 걸 찾는 거고요. 됐습니까? 자, 갑니다. 가. 개인의 좋은 삶의 모습은 공동체에 의해 결정된다. 개인은 결정된다. 공동체에 의해. 아오. 그러니까 나의 어떤 모습, 뭐 좋은 삶 필요 없습니다.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 내 스스로의 어떤 결정이 아니라 공동체에 의해서 결정된답니다. 이거는 갑의 생각이 아니죠. 바로 공동체주의, 을의 생각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 벌써 1번 틀렸네요. 그럼 나머지 다 정답이 된다. 나머지는 다 바른 소리가 되겠죠. 자, 2번 가. 개인선의 실현이, 개인선, 대표적으로 이제 사익, 개인의 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선의 실현이 공동선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맞아요. 개개인들이 행복하면은 결국에 집단이 행복하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자유주의 입장이거든요. 개별이 행복하면, 모이면 집단이 행복해진다. 됐습니까? 개인선 실현이 공동선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갑이고요. 자, 3번 갑. 개인의 선택은 자아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죠. 나의 이 모습은 누가 선택했다? 내가 선택했다? 자유주의. 아니다. 나의 이 모습은 공동체에 의해서 선택되어졌다. 공동체주의가 되겠죠. 일단 맞는 말입니다. 3번 을. 개인은 연대의식을 갖고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해야 된다. 그렇죠. 연대. 나 혼자 사는 세상 아니죠. 다 함께 사는 의식. 연대의식을 갖고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 그렇죠. 공동체주의 맞고요. 5번의 을. 개인은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해야 된다. 이거죠. 개인은 내면화해야 돼. 습득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 뭔 소리 얘기죠? 내면화. 그렇죠? 개인은 내면화해야 돼. 뭐를요? 공동체의 규범을. 따라서 너 혼자 너 멋대로 사는 세상 아니야. 이 사회 규범을 내면화, 학습하고 받아들여야 돼. 바로 공동체주의 정확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옳지 않는 것은 정답은 1번. 자, 다음 문제 보시죠. 다음 문제도 이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간 학교가 많을 겁니다. 자, 이거는 7단원 역시 문화 파트가 되겠고요. 문화 변동의 양상이 되겠습니다. 자, 나왔네요. 문화 변동. 옳은 거. 됐습니까? 자,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페루는 스페인의 식민지였다. 당시 스페인 점령군은 원주민 문화를 탄압하며, 그러니까는 스페인이 탄압했고요. 스페인어 사용을 강제하였다. 자, 강제했습니다. 강제. 하지만 케추아어와 같은 원주민의 언어는 그 명맥을 유지하면서 현재도 스페인어와 함께, 자, 갑니다. 중요한 거. 분필 찾고 있습니다. 자, 케추아어. 원주민의 토속 언어가 되나 봐요. 케추아어와 같은 원주민 언어는 그 명맥을 유지하면서도, 명맥을 유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A 사라지지 않았어요. 스페인어 B 함께 공용, 따라서 뭡니까? 문화 공존이죠. A 플러스 B는 A 그리고 B 문화. 그것도 중요한 것은 제 모습을 뭔지 합니까? 유지. 힘들다 보니까 발음이 유지 됐습니까? 딴 게 힘든 게 아니고요. 지우다 보니까 그래서 됐습니다. 자, 뭔 소리냐면요, 여러분. 자, 이게 참 사람 속이는 문제입니다. 식민지배 했고요. 강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보통 우리 또 인식 속에 선입견 갖게 되죠. 다 읽지도 않고, 그렇죠? 보지도 않고 바로 그래, 식민지배 강제했으니까 끝났네. 케추아 사라졌겠네. 문화 동화. 스페인 승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아닙니다. 문제 독특합니다. 식민지 강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공용어. 문화 공존 사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중국의 특별 행정지구인 마카오는 포르투갈 식민지였다. 당시 마카오에 머물던 포르투갈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통 방식을 음식으로 조리해서 먹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 요리법과 나왔네요. 중국 요리법과 포르투갈 요리법이 결합 메케니즈라는 새로운 형태, 자, 새로운 형태의 음식이 탄생. 자, A 문화, B 문화 결합했더니 새로운 형태 C. 됐습니까? 따라서 문화 융합이죠. A 문화 더하기 B 문화는 C. C의 포인트는 세 요소. 됐습니까? 자,
뭐가 발명과 비슷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됐습니다. 자, 일단 갑니다. 가에서는 문화 병존이 나타난다. 이 문화 공존의 또 다른 말이 문화 병존이죠. 그렇죠. 오케이. 답은 벌써 나왔네요. 그렇죠? 너무나 쉽게 답이 나와버려서. 자, 문화 병존 맞고요. 그 다음에 가에서는 발명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아니죠. 지금 여기선 발명이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두 문화가 제 모습을 유지한 상태에서 나란히 공존하고 있죠. and 등이 접속사 아닙니까? 그렇죠? 따라서 틀렸고요. 3번 나에서는 문화 동화. 동화는 분명히 두 문화가 접촉해서 하나의 문화가 사라져줘야죠. 하나 문화가 사라져지는 게 동화죠. 근데 사라진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어설프게 식민지배 했다고 동화 됐겠네 이렇게 추측하시면 안 된다는 거 됐죠? 나타난 적 없습니다. 4번 가에서는 나와 달리 직접 전파가 나타난다. 보셔요. 원민지, 식민지. 그 다음에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인 마카오는 포르투갈의 또 식민지. 식민지란 것 자체가 벌써 뭐죠? 사람이 사람을 직접 지배한 거죠. 따라서 달리가 틀렸습니다. 둘 다 직접 전파가 나타날 겁니다. 5번 나에서는 가와 달리 강제적인 문화 접변이 나타난다. 자, 강제적인 문화 접변은요. 아까 강제하였다. 가에서 나타났죠. 나는 아니고요. 따라서 반대로 됐습니다. 따라서 정답 몇 번? 1번. 이게 13번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보시죠. 자, 14번 문제는요. 14번 문제는 자, 2단원 문제가 되겠고요. 바로 자연환경과 인간, 특히 자연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갈게요. 자, 갑. 적절한 조언. 갑. 인간은 자연과 구별된 우월한 존재. 자, 인간, 우월. 자신의 이익과 행복 증진을 위해 자연을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연을 수단으로 이용. 누구를 위해? 자신의 이익, 인간을 위해서죠. 인간을 위해, 그렇죠? 따라서 자연의 가치는 인간의 필요에 따라 평가돼야 된다. 그러니까 자연이 소중하냐, 안 소중하냐 그 여부, 자연의 소중함, 안 소중함의 여부는 인간 필요에 따라 평가된답니다. 이것들 우리는 도구적 가치 라고 얘기하거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 값은 바로 뭐가 되냐? 인간 중심주의가 됩니다. 인간 중심주의. 자, 을입니다.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한 구성원이며 인간은 자연의 한 구성원, 자연 안의 모든 것. 자,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인간도 들어가고 동물 들어가고 식물 들어가고 심지어 여러분 무생물도 있어요. 그렇죠? 공기나 흙, 우리 공기 없으면 죽죠. 맞죠? 자, 모든 것은 나왔네. 평등하다. 인간은 자, 나왔습니다. 자연 그 자체의 가치, 존중. 자, 조금 외워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 자체의 가치입니다. 이건 아까 인간의 필요에 따라 가치가 평가되는데 이건 그 자체의 가치. 그러니까 그 자체의 가치란 건 뭐냐면 당신이 소중해, 안 소중해 평가 내리든 말든 그 자체가 소중하다. 그런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 분필 들고 있죠. 분필 맞습니까? 지금 잘 쓰고 있죠. 근데 만약에 좀 있다가 분필이 다 떨어졌다. 분필이 없지. 쓸 수가 없네. 그럼 더 이상 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쓰려고 만든 건데 뭐 분필이 없어. 안 나와. 이제는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아까 분필이 있을 때는 소중한 게 맞는데 이제 분필이 없잖아요. 그래서 쓸모가 없죠. 버려지는 겁니다. 이게 도구적 가치예요. 필요에 따라 평가되는 거. 됐습니까? 하지만 자, 지금 제 앞에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사람. 넌 나한테 정말 도움되는 친구야. 그래서 너는 정말 소중한 것 같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친구 한마디 하죠. 야, 나는 너한테 도움이 되든 말든 나는 그 자체가 나 여기 왜 서 있지? 야, 내가 너한테 도움이 되든 말든 나는 그냥 존재 자체가 소중한 거야. 자, 이겁니다. 도움이 되든 말든 쓸모가 있든 말든 그냥 존재 그 자체가 존중하다, 소중하다. 우리 그것을 뭐라 불러준다? 바로 내재적 가치다.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무슨적 가치요? 내재돼 있는 겁니다. 내재돼 있어요. 뭐가? 가치가. 소중함이 당신이 소중히 안 소중히 평가랑 상관없이 너의 평가랑 상관없이 그냥 뭔재돼 있다? 내재돼 있다.
근데 이 도구적 가치는 필요하면 소중한 거고 안 필요하면 안 소중한 거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치가 달라지는데 이건 내적 가치. 자, 보실게요 그러면. 자, 따라서 자연의 가치는 도구적 가치다, 인간 중심주의라면 자연은 그 자체의 가치가 있다. 자연 그 자체가 소중하다. 됐죠? 그래서 을은 뭐가 됩니까? 생태 중심주의가 됩니다. 생태 중심주의. 자, 문제 상황입니다. 동글동글군 군수인 A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A군에 위치한 A군이다. 땡땡군에 위치한 세모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지역 주민들 요구와 자, 뭐 관광객 유치 돈 벌려고 그쵸? 이 산에 케이블카 설치를 하자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은 지금 이 산을 도구적 가치를 이용하자는 소리죠. 그 다음에 와 환경 보호를 위해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주장사에서 어느 쪽의 의견을 수용할지 고민 중 군수 A는요.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갑을 입장에서 A한테 뭐라고 조언할 것인가? 됐습니까? 자, 기억. 갑. 자연의 도구적 가치보단 본래적 가치. 이 본래적 가치, 가치가 본래 있었다, 가치가 원래 내재돼 있었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의미가 같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건 갑이 할 소리가 아니죠. 을이 할 소리죠. 니은 갑. 케이블카 설치로 기대되는 경제적 이득을 따져보세요. 자, 경제적 이득, 도구, 유용성. 이거는 갑이 할 소리 맞네요. 디귿, 을. 인간은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인간은 권리가 있음,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이건 을이 할 얘기 아니죠. 갑이 할 소리 되겠죠. 틀렸고요. 이 을, 케이블카 설치가 생태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세요. 케이블카 설치, 생각 좀 다시 해. 이런 영향을 이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을의 주장이 맞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나라. 정답은 나라가 되겠습니다. 몇 번입니까? 4번 맞죠? 자,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잡는다면 그럼 자, 인간 중심주의는 자연 이용 OX. 그죠? 들리네요. 예. 뭐라고요? 오, 맞습니다. 그럼 생태 중심주의는 모두가 다 소중해. 인간도 소중, 그렇죠? 동물도 소중, 식물도 소중, 무생물 다 소중해. 자연을 이용. OX. 자, 좀 심화 있게 나온다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정답은 X. 아닙니다. 정답은 O입니다. 둘 다 공통점은 자연을 못 이용할 수 있습니까? 이용할 수 있는데 차이점은요. 이런 거죠. 얘는 이용의 대상으로만 봐도 가능하다는 소리고요. 생태중심주의는 자연을 이용하지 마, 삽도 뜨지 마, 아예 그냥 손대지 마, 흙에다가 이런 거 아닙니다. 자연을 못 이용은 할 수 있지만, 이용은 할 수 있지만 자연을 이용의 대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자연을 이용해도 돼. 하지만 자연의 어떤 균형, 어떤 형평성을 같이 고려해야 돼. 따라서 이용의 대상으로만 봐서는 안 돼. 이용할 수 있지만 이용의 대상으로만, 즉 도구적으로만 파악해서는 안 돼.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허를 찌르죠. 이용할 수 있어 그러면 그럼 이용할 수 있어? 응? 얘도 이용할 수는 있어? 얘는 이용할 수 있고 이용의 대상으로만 봐도 상관이 없어. 하지만 이 친구는 이용할 수는 있지만 이용의 대상으로만 봐서는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네, 이겁니다. 가끔씩 이제 그 학생들한테 프린트 드리지 않습니까? 학원에서 프린트 주면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분실하지 마. 꼭 잘 갖고 와. 그럼 다음 시간에 꼭 분실하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선생님한테 와서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생긴다고 챙겼는데 정말 깜빡 놓고 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다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사과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뭐 조금 솔직히 짜증 납니다. 다시 복사해야 되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사과했고 뭐 인간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친구는 그렇죠? 그럼 봐봐. 프린트 안 갖고 왔으니까 선생님을 이용해서 프린트를 달라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나를 이용할 수는 있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사과를 했고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리는 결국에 선생님을 이용할 수 있어도 이용의 대상으로만 본 건 아니죠. 이용의 대상으로만 본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근데 간혹 가다가 뭐 다는 아니지만 정말 간혹 가다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예. 그래 가만히 앉아 있어. 그럼 이제 물어보죠. 너 프린터 어디 있어? 안 갖고 왔는데요? 어떤 느낌인지 알죠? 이런 친구 분명히 있죠. 여러분 다 알죠? 안 갖고 왔는데요? 왜 안 갖고 왔어? 까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복사해줘요. 와!
정말 대박이죠. 네. 정말 이런 친구는 왕찰싹 해야 돼요, 솔직히. 마음속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진짜 왕찰싹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래요. 일단 프린트, 복사해 달래요. 그래, 아까랑 맥락은 똑같아요. 선생님 복사해줘요. 이건데, 문제는 이거는 지금 선생님에 대한 예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걸 떠나서 그냥 이거는 선생님을 도구로만 보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안 갖고 왔으면 미안함을 통해서 선생님의 그 화를 좀 수그러뜨리면서 부탁을 해야 되는데, 안 갖고 왔다. 당신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안 갖고 왔으면? 뭐 이런 겁니다. 그게 바로 이용의 대상으로만 보는 거죠. 자, 물론 프린트 안 갖고 왔으면 선생님을 이용해서 프린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은 가능한데요. 근데 이용의 대상으로만 보면 안 되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왜요? 선생님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내주적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만 귀한 누군가의 자식이 아니라 저도 집에 가면은 누군가의 귀한 자식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제가 프린트를 드렸다는 것은 더 열심히 공부하자는 의미에서 너는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지 않겠니? 그러니까 더 열심히 공부해보자. 선생님 프린트를 제공했어. 그럼 잘 갖고 오는 게 예의고, 알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혹시 또 인간인지라 실수로 안 갖고 왔다면, 그쵸? 그걸 사과를 통해서 얻어내야 되는데, 안 갖고 있으면 당연히 내놔라. 이런 친구들, 정말 다시 한 번만, 갑자기 얘기가 다른 데로 흘렀네요. 네. 학원에 간혹가다 있습니다. 꼭 칙촉에 박힌 초코칩처럼 간혹가다 있어서 아주 그냥 수업 분위기 흐리죠. 정말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좀 쓸데없는 소리만 해봤습니다. 왜? 우리는 유튜브 기반 프리클래스니까.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15번은 또 이제 때에 따라서 어떤 선생님께서는 3단원 문제에 집어넣는 선생님도 계시는데요. 자, 이거 보면 공간 불평등, 이건 진짜 6단원에 그대로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저는 6단원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15번 6단원 문제가 되겠고요. 6단원에 바로 사회 정의 파트에서 공간 불평등.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이건 정규 수업이라기보다는 그때 어떤 학생이 올린 질문을 답변하는 과정에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꼭 영상 확인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나라 공간 불평등 현상.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너무나 개발이 잘 돼 있고, 어느 지역은 너무 낙후돼 있다는 게 공간 불평등이죠. 자, 그 원인이 뭡니까? 봤더니만, 나왔네요. 성장 중심 개발 전략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까? 성장 중심 개발, 일명 거점 개발, 성장 거점 개발이라고도 하거든요. 됐습니까? 좋아요. 자, 이거는요, 특징이 주로 개도국식 개발이 되겠죠. 그러니까 돈이 많다, 적다? 아직은 돈이 적다. 그러니까 없는 돈 갖고 최대한 개발의 효과를 노리고 있는 거지요. 됐습니까? 따라서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개발이 되겠죠. 그래서 자, A란 지역도 있고 B란 지역도 있고 C란 지역도 있는데 모두를 다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왜? 돈이 아직 없으니까. 왜? 우리는 아직 개도국이니까. 그러니까 딱 떡잎을 보는 거죠. 어디가 좋을까?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랬더니만 아무래도 A에 투자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를 거점으로 삼아서 여기다 집중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개발의 여파가 주변으로 어떻게 된다? 퍼져나간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게 바로 주로 개도국식 개발인 성장 중심 개발 전략이 되겠죠. 효율성 중시했고요. 그래서 파급 효과를 노렸다. 퍼져나간 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문제점 보시면은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져야 돼. 왜? A 지역만 발전했고 나머지는 낙후됐으니까. 그 다음에 사회 통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쵸? 그러니까 A만 집중 개발하다 보니까 B, C는 상대로 더 낙후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단점으로 파급 효과가 오히려 안 나타나고 이 파란 색깔의 파급 효과가 안 나타나고 오히려 역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역류효과. 됐습니까? 역류효과 뭐죠? 역류효과는요, 잠시만요. 오히려 B, C 지역의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어떤 시설들이, 그쵸? A 지역으로 오히려 흡수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A가 사람들이 더 몰리고 더 포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주변으로 발전이 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B, C의 인구가 A 지역으로 더 집중돼서 A가 포화 상태되는 현상, 역류 효과죠. 그쵸? 자, 해결 방안 보시면은요. 자, 중앙 정부의 지방 육성. 그렇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블라블라블라블라 지역 경쟁력 강화. 그러니까 결국에 뭡니까? 개발을 어디로? 주변 지역으로 개발해야 된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 이러한 명칭을 뭐라고 불러줍니까? 이러한 명칭을 바로 균형 개발이 필요하다. 근데 균형 개발이 되려면 여러분 일단 돈이 많아야 돼요. 국가든 사람이든. 됐습니까? 그러니까 A만 개발하지 말고 B는 B 색깔대로 개발하고 C는 C 색깔대로 개발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동네는 자기가 개발해라. 그러니까 B도 돈 많이 벌어야 되고 C도 돈 많이 벌어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자기 특성에 맞게 알아서 개발해라. 이게 바로 무슨 개발? 균형 개발이 됩니다. 해결 방안 결국 돈이 많아야 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갑니다. 자, 일단은요. 첫 번째 기억. 도시와 촌락 간의 경제적 수준 차이를 포함한다. 자, 기억, 공간 불평등. 그렇죠. 도시와 촌락 간의 수준 차이 포함 당연하죠. 이 공간 불평등은요. 그렇죠? 나라 안에서 도시와 촌락, 또는 도시 안에서도 동네별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니은 국토 개발의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추구한 전략이다. 자, 니은은 성장 중심 개발. 효율성보다는 형평성? 아니, 반대로 됐습니다.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더 중시했습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뭐죠? 중앙정부 지방 육성 정책. 됐습니까? 자, 개발을 주변 지역으로 확대시켜라. 그러려면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따라서 분산이라는 거죠. 분산. 너무 예를 들면 서울에만 집중된 기능을 그렇죠? 주변 지방으로 분산시켜라. 그렇죠. 맞는 말 되겠습니다. 디귿. 리을 어디 있죠? 지역 경쟁력 강화.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지역 브랜드. 지리적 표시제 또는 장소 마케팅 기억나십니까? 예, 선생님 수업에 다 했던 겁니다. 거기죠. 지역 브랜드 개발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역 경쟁력 더더욱 강화시킬 수 있으니까 맞겠네요. 정답은요. 가다라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자, 문제 먼저 틀까요?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던 그 문제. 경제 파트 문제, 5단원 문제가 되겠죠. 자, 여기서는요, 5단원 문제 중에서도요, 여러분, 바로 무역 발생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무역 발생 됐습니까? 자, 무역 발생인데요. 무역 발생 이론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애덤 스미스의 뭔데 오이론? 절대 오이론과 그다음 리카도의 뭐가 있습니까? 바로 비교 오이론이 있죠. 됐죠? 자, 일단 절대 우위. 상대방보다 그냥 잘하면 되죠. 상대방 잘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보다 잘하는 거에 특화해서 뭐 하면 되겠습니까? 무역하면은 이득을 본다. 자, 이건 쉬운 건데 문제는 비교 우위죠. 그럼 상대방보다 내가 모든 걸 다 잘할 때는 그럼 무역이 발생하면 안 되죠. 쟤보다 내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한다면, 그렇죠? 제가 저 나라와 교류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도 분명히 교류가 되죠. 그러니까 절대 우위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리카도가 만든 게 바로 무슨 우위? 비교 우위. 그러니까 비교 우위 조금만 더 설명하면서 자,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갈게요. 자, 비교 우위는요. 상대보다 역시 마찬가지로 더 잘하는 것에 특화하면 된다. 그렇죠? 특화. 그렇죠? 자, 특화해서 또는 특화라는 소리는 결국에 집중하면 된다는 소리죠. 집중해서 뭔가를 생산하면 된다. 그러면 이익이 발생한다가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상대보다 더 잘하는 것. 이게 뭘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냥 문제풀이니까 한 가지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대보다 더 적은 무슨 비용? 기회비용.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여러분, 기회비용도 비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똑같은 물건을 만들 때 내가 상대보다 더 싸게 만들 수 있으면 내가 더 잘하는 게 맞죠. 또는 같은 돈을 줬을 때 내가 상대보다 더 많이 생산하면 내가 더 잘하는 게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은 컵라면 하나씩을 먹었는데 이 사람은 2시간 동안 운동하고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운동 못해.
그러면은 같은 컵라면 먹었을 때 2시간 운동하는 사람이 더 잘하는 게 맞고요.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물건을 하나를 생산할 때 나는 1시간, 저 친구는 2시간. 물건을 생산할 때 그러면은 더 짧은 시간 또는 더 작은 비용이 들어가는 사람이 더 잘하는 게 맞죠. 따라서 상대보다 더 잘하는 것에 집중, 특화하면 된다. 상대보다 더 적은 무슨 비용? 기회비용.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를 통해서 뭔 산하면 된다? 생산하면 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상대보다 더 적은 기회비용. 됐습니까? 자, 가볼게요.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쌀과 옷만을 생산하는 갑국과 을국은 비교 우위를 가지는 제야만을 특화하여. 자, 나왔죠? 무슨 우위? 비교 우위. 자, 무역한다는 소리죠. 그렇죠? 특화하여 두 국가끼리만 교역하고자 한다. 표는 쌀 1단위 또는 옷 1단위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 시간. 자, 시간 나왔습니다. 시간과 비슷한 개념 비용. 시간과 비용의 특징이 뭡니까? 적을수록 잘한다는 소리죠. 그렇죠? 시간도 적게 들고 비용도 적게 들고. 됐습니까? 오케이. 상대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한다. 더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은 적을수록 비용도 적을수록 나타내는 것이다. 단 양국은 모두 노동만을 생산 요소로 사용한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보실게요. 어떻게 보는 겁니까? 자, 쌀과 옷을 만드는데 갑국은 쌀을 만드는데 몇 시간? 1시간입니다. 을국은요? 2시간이죠. 그럼 같은 쌀 하나를 만드는데 갑국은 1시간, 을국은 2시간이면 누가 더 잘하는 거죠? 그렇죠. 갑국이 더 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옷입니다. 자, 옷은요. 자, 갑국은 옷 한 벌을 생산하는데 2시간이 걸리고요. 을국은 옷 한 벌을 생산하는데 6시간이 걸립니다. 누가 더 잘하는 거죠? 시간과 비용은 적을수록 됐죠? 오케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갑국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절, 대, 우, 위가 있죠. 그러면 자, 애덤 스미스의 절대 우위론으로 따진다면은요. 그렇죠. 이러면은 갑국은 굳이 을국하고 교역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자, 분명히 현실 상황에서는 이러냐에도 불구하고 갑국과 을국은 분명히 뭐 한다고 했습니까? 교역하고자 한답니다. 왜? 네가 더 잘하는데 왜 굳이 교역을 해? 그렇죠? 물론 이 두 가지를 내가 다 잘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런 느낌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내가 너보다 2개 더 잘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 근데 2개를 혼자 하려니까 좀 힘드네. 그러니까 난 하나만 할 테니까 대신에 하나는 너가 하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2개 다를 더 잘할 수 있지만 2개 다를 혼자 다 하려니까 힘든 거야. 그러니까는 나는 그 2개 중에서 더 잘하는 것에 특화할 테니까 나머지 하나는 너가 해. 그래서 우리 서로 교역하자. 그게 바로 mon교 우위, 비교 우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가는 거냐?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가봐요. 갑국은, 자, 먼저 이렇게만 보겠습니다. 1시간, 2시간. 갑국은 쌀에 특화하기로 했어. 쌀과 옷 둘 다 잘 만드는데, 나 옷 안 만들고 쌀만 재배할래. 그럼 뭐를 포기해야 되죠? 그게 기회비용이죠. 기회비용. 상대보다 적은 기회비용. 기회비용은 포기된 것들 중 가장 가치가 큰 거. 그냥 포기된 비용 봅시다. 네. 그러면 쌀을 하기 위해서 뭐를 포기해야 되냐고요? 그렇죠. 옷을 포기해야죠. 옷 포기입니다. 자, 쌀을 선택하기로 했으면 옷을 포기해야 되는데 옷을 어떻게 포기해야 되죠? 자, 아까 옷은 2시간 걸린다 그랬죠. 쌀은 1시간. 그럼 내가 쌀만 1시간만 만들래 하면은 나는 옷을 얼마나 포기해야 되는 거죠? 이게 되나요? 2시간? 1시간? 나는 2시간 옷 안 만들고 1시간 쌀 만들래? 그럼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은 옷 1시간을 포기해야 되죠. 옷 1시간이면 옷 2분의 1시간을 포기해야 되죠. 됐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즉 0.5가 바로 갑국의 기회 비용입니다. 쌀에 대한 기회 비용이죠. 쌀을 선택했으니 옷 0.5가 포기된 비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니 나는 옷에 특화할래. 쌀을 포기하겠어. 자, 옷에 특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값이 5에 특화한다면 뭐를 포기해야 되냐? 쌀을 포기해야 되겠죠. 자, 쌀은 아까 1시간 걸렸는데 나는 쌀 1시간을 포기하고 옷 2시간 걸쳐서 한 벌 만들래. 여기 특화할래 하게 되면은 쌀 얼마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건 2시간이니까 1시간. 그러니까 이거에 특화한다? 나 이걸 포기하겠다. 그러면은 이 시간에 쌀 2가만이 생산할 수 있겠죠. 바로 1분의 2입니다. 됐습니까? 즉 그렇죠. 보셔요. 내가 값이 쌀에 특화하게 되면은 옷 0.5를 포기하게 되는 거고요. 값이 옷에 특화하게 되면은 쌀 2가마니를 포기하게 된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 쓴 게 기회 비용이죠. 자, 이번에 을국입니다. 자, 을국은요. 자, 쌀하고 옷. 만약에 을국은 쌀에 특화를 했다. 그러면 뭐를 포기해야 되죠? 그렇죠. 옷을 포기해야 되죠. 옷은 6시간 걸리는데,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옷을 만들지 않고 쌀에만 집중하겠다면 옷 바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바로 6분의 2죠. 따라서 3분의 1. 의외로 이거 못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래서 0.33333으로 나가는, 그렇죠? 0.33만 적읍시다. 자, 이렇게 포기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나가 쌀 안 만든다. 나 옷만 만들 거다. 그러면 쌀을 포기하겠네요. 쌀 얼마큼 포기해야 되죠? 나는 쌀 2시간 생산 안 하고 6시간 동안 옷에만 특화할 거야. 하게 되면 기회비용은 쌀 2분의 6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3가마니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이해됐나요? 좋습니다. 그럼 보셔요. 자, 그러면 상대보다 더 적은 기회비용. 지금 기회비용 다 구했죠? 자, 여기는 옷 0.5고요. 여기는 옷 0.33입니다. 뭐가 더 작습니까? 그렇죠. 여기가 더 작죠. 그러면 잠깐만 다른 색깔 좀 갖고 와 볼게요. 자, 여기서는 이 0.33 바로 을국이 그렇죠. 여기에 특화하면 되겠네. 을국은 옷에 특화하면 됩니다. 을국은 뭐에 특화? 옷에 특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2가 나왔고 여기는 3이 나왔죠. 뭐가 더 저렴합니까? 그렇죠. 2죠. 그러네. 그러면은 갑국은 뭐에 특화하면 됩니까? 아, 쌀에 특화하면 되겠네. 됐죠? 상대보다 더 적은 기회비용을 생산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2개 더 잘하지만 나는 그냥 쌀만 만들 테니까 너는 옷만 만들어.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서로 무역하면 이득을 볼 수 있다. 되겠는데요. 자, 가봅시다. 자, 기억입니다. 자, 갑국에서 쌀 1단위에 대한 기회비용은 옷 2단위이다. 자, 맞을까요? 쌀 1단위에 대한 기회비용은 옷 2단위가 아니라 옷 0.5단위죠. 틀렸습니다. 니은, 을국의 노동시간이 10시간일 경우 쌀 2단위와 옷 2단위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다. 내신보다 그래도 쉽지 않습니까? 내신이 아마 더 어렵게 나왔을 텐데. 그렇죠? 자, 10시간? 그러면 쌀 2개, 옷 2개? 자, 총 지금 8시간 걸렸죠? 맞죠? 8시간? 맞네요. 예. 근데 10시간이면 4시간 더 주는 거지 않습니까? 4시간 더 주면은 2개 만든다? 아니죠. 쌀 2단위 만들려면 4시간이 들어야 되고, 옷 2단위 만들면 12시간 들어야 되니까 총 16시간 줘야 되는데, 10시간 주면은, 택도 없네요. 자, 갑국은 쌀과 옷 생산에 대해 모두 절대 우위. 그렇죠. 모두 절대 우위. 갑국이 갖는다? 맞네요. 리을. 을국은 쌀 생산에 대해 비교 우위를 갖는다. 을국은 뭐에 특화되어 있죠? 쌀이죠. 그렇죠. 얘는 0.5, 0.33. 더 싸게 만들 수 있네. 따라서 을국은 쌀 생산에 대해서 비교 우위를 갖는다. 맞습니다. 정답은 다라.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일부러 한번 좀 더 써봤습니다. 물론 자세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기본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문제 풀 수 있으니까는 잘 봐주셔요. 아시겠죠? 특히 1시간, 2시간 서로 이렇게 비교하죠. 할 때 각자 자기의 이 시간을 위에 분자로 올려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대의 시간을 분모로 내려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2분의 1이 된 거고 1분의 2가 된 겁니다. 똑같죠? 6분의 2, 2분의 6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온 기회비용을 갖고 이번엔 이렇게 비교해 주셔서 더 싼 지역으로 가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순서 아시겠죠? 잘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6번 끝났고요. 이제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이게 몇 번?
17번이죠. 그렇죠. 17번 문제는 8단원. 이번에 시험 범위에 다 들어가는 문제가 되겠네요. 바로 세계화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적절한 거. 또 가장 적절한 거 나왔네요. 그렇죠? 가장 적절한 거. 그러면은 가장 말고 조금 적절한 것도 있을 수 있다. 그걸 꼭 피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된다? 문제를 잘 읽어주셔야 된다. 잘 읽어주셔야 된다. 됐죠? 전 세계의 판매망을 갖고 있는 햄버거 업체 A사는 전 세계 판매망을 갖고 있는 햄버거 업체 A사입니다. 다국적 기업이네. 세계화 시대 맞죠? 각 나라 사람들의 문화와 취향을 고려한 전략. 각 나라 사람들의 문화와 취향을 고려한 경영 전략으로 큰 수익을 내고 있다. 그 사례로 인도에서는 힌두교 신자가 많은 그들의 문화를 고려해서 닭고기나 양고기의 향신료를 사용해 만든 햄버거. 그렇죠? 힌두교는 소고기를 안 먹으니까 닭고기와 양고기 햄버거. 그 다음에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또한 일본에서는 빵보다 밥을 더 선호하는 고객들의 입맛에 맞춰 밥에 간장 소스를 곁들여 만든 햄버거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자, 이거 조심할게요. 잘못하면 지역화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이거는 지역화는요, 그 지역의 특성이 세계적 특성이 되는 게 지역화고요. 이건 지역화라기보다는요, 바로 다국적 기업이 현지화 전략에 들어간 겁니다. 뭔지화 전략?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와 취향을 고려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지역화가 아니고요. 현지화 전략입니다. 아시겠죠? 지역화는 다시 한번 우리 지역만의 특성이 세계한테 다 알려져서 이제 세계적인 특성으로서 또 유명해지는 게 지역화라면 이거는 지역화가 아니라 바로 어떠한 회사가 그 지역 입맛에 맞게 물건 판매 전략을 맞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면요, 불러도 되죠, 그냥. 비비고가 이슬람 국가의 음식을 팔 때 그 이슬람 국가는 할랄 푸드 있지 않습니까? 허가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는 거기 현지화에 맞게 할랄 푸드를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음식은 너희가 그냥 막 뜯어 먹어도 너희들 그 종교 교리 어긋나지 않는다. 이제 그 음식이 되는 거죠. 이거는 지역화가 아니고요. 알겠습니까? 바로 현지화 전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갈게요. 답 보이네요. 그렇죠? 답 몇 번? 2번. 세계화 시대의 현지화 전략. 자, 다국적 기업의 공간적 분업. 물론 다국적 기업이 보이긴 합니다만서도 가장 적절한 건 당연히 아니죠. 지리적 표시제를 통한 장소 마케팅. 이게 바로 여러분 지역화 문제입니다. 지역화. 그러니까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장소 마케팅 하는 게 아니죠. 현지화 전략이라고요. 그러니까 차이 좀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4번. 세계화 시대의 세계 시민 의식 향상. 세계화 시대는 맞네. 그렇죠? 이런 모습도 결국 세계화 시대의 모습 중에 하나니까. 하지만 지금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죠. 공정 무역을 통한 생산자 이윤 확대. 역시 상관없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이 몇 번? 2번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잘못하게 되면은 1번 고르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있다니까는요. 분명히 페이크 줬잖아요. 이것 때문에 몰라 답 1번 이렇게 가는 절대 안 돼.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장 적절하라고 표현 쓴 겁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다국적 기업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아예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뒤가 좀 이상한 것뿐이지 앞에는 맞으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한 50%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적절은 아니지만 나름 적절 보시면 되겠죠. 근데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 2번. 잘 비교해 주세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18번입니다. 자, 표는 갑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비중 변화가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역시 또 우리 괴롭혔던 5단원 경제 파트의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보이시죠? 예금, 주식, 채권. 역시 이 문제도요. 바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좀 필기 좀 하고 가보겠습니다. 예금, 주식, 채권. 자, 세 가지 보이시죠, 여러분? 각각의 특성 좀 보겠습니다. 그쵸? 자, 일단 예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금융기관, 은행 같은 데죠. 자금을 맡긴 겁니다. 금융기관에 자금을 뭔치했다? 예치했다. 됐습니까? 내가 갖고 있지 않고 은행에 돈을 맡긴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금 예치. 됐습니까? 그럼 왜 맡겼을까요? 이자를 기대하는 거죠. 이자 수익을 기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주식입니다. 이거는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어떤 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죠. 원자, 투자.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주식 경영에 우리가 살짝 돈을 대서 관여를 하게 되는 거고, 당연히 회사는 그 돈을 바탕으로 기업 활동을 잘해서 이익이 남는다면 우리한테 이자를 지는 게 아니라 바로 배당금을 지불합니다. 배당금. 그러니까 여기서 이자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배당금은 뭐에만 쓸 수 있다? 주식에만 쓸 수 있다. 이게 포인트라고요. 알겠습니까? 됐죠? 배당금.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세 차익을 노린다. 무슨 차익? 시세 차익. 그리고 주식할 때 이런 말이 있어요. 발목에서, 아마 아버님들이나 어머님 잘 아실 텐데, 발목에서 사서 뭐 허리에서 팔아라 뭐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싸게 사서 비쌀 때 팔아라 뭐 이런 개념이 되겠죠. 2만 원일 때 주식 사서 뭐 5만 원일 때 10만 원일 때 팔아라 하게 되는 거죠. 네. 대부분 사람들이 보통 보면 허리에서 사서 배꼽에서 팔아서 문제인데 그래도 그건 문제는 아니네요. 그렇죠? 손해본 건 아니니까. 네. 허리에서 사서 발목에서 팔아서 문제구나. 어쨌든 자, 쓸데없는 소리였고요. 죄송합니다. 자, 주식회사에 투자한다.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뭔 세차를 노린다. 시세 차익.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 그게 또 이제 하나의 능력이죠. 자, 그럼 채권입니다. 채권. 채권은요, 여러분, 봐봐. 자, 채권은요, 국가 또는 어떤 공공기관 또는 일반 회사가 될 수도 있어요. 일반 회사. 알겠습니까? 예. 자, 국가나 공공기관, 회사에다가 자금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려주는 거죠. 자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럼 왜 빌려줄까요? 나중에 돈 받을 건데 이자를 통해서 그렇죠.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이 채권도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 자, 그래서 포인트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자란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은 두 개입니다. 예금과 채권. 그 다음에 시세 차익을 노린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도 두 개입니다. 주식과 채권. 됐습니까? 자, 지금은 간단히 하는 거니까 많이 까먹었죠?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좀만 더 필기 들어갈게요. 자, 수익률. 이 세 개 중에 가장 높은 게 뭐죠? 수익률? 그렇죠. 주식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채권. 세 번째 뭐죠? 예금. 요즘 은행에 돈 집어넣어봤자 정말 이자 거의 안 주죠. 그렇죠? 수익률 거의 제로 금리 시대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수익률 말고 이번에 안전성. 안전성은 뭐예요, 여러분? 바로 내가 투자한 자금을 얼만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인가. 그렇죠. 그게 안정성인 거죠. 당연히 예금이죠. 은행이 망하지 않는 이상. 됐죠? 두 번째는 채권. 세 번째가 주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높을수록 안정성은 떨어지고 수익이 낮을수록 안정성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표는 갑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비중 변화가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됐죠? 자, 2019년 예금에 40.5, 주식에 31.5, 채권에 28.에서 총 100%를 투자했는데 2020년에 예금은 좀 빠졌네요. 줄었네요. 주식은 그대로고요. 채권을 늘렸네요. 자, 가봅시다. 자, 니은은 주식은 기억에 비해 안정성이 높을 수가 없죠.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바로 갈게요. 디귿은 채권은 니은과 달리 만기가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잘 봐요. 그래서 만기가 있는 건 예금도 만기가 있고요. 채권도 만기. 왜냐하면 이건 자금을 제공시키기 위해서 뭐라 써드릴까? 자금을 제공했단 말은 빌려줌이에요. 빌려줌. 그 빌려서 뭐 해야 됩니까?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언제까지 갚아라라고 받는 차용증서 같은 거기 때문에 디귿은 채권은 만기가 없다면 틀렸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3번 기업과 니은은 예금과 주식은 배당 수익 요렇게 나온다는 소리죠. 몬당 수익, 배당 수익은 누구한테만 쓸 수 있다? 주식한테만 쓸 수 있다. 그렇죠. 따라서 기억은 안녕. 4번 2019년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비중은 60%보다 크다. 자, 또 나왔네요. 무슨 수익? 이자 수익. 이자 수익은 예금과 채권을 더해봐라. 40.5, 28. 그쵸?
그러니까 이자수 기대할 수 있는 건 19년 40.5 더하기 28.0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뭡니까? 68.5가 되겠죠. 당연히 60%보다 크다. 정답은 4번이네요. 5번. 2020년에 또 남았죠. 시세 차익. 시세 차익이라는 표현은 주식과 채권을 쓸 수 있죠. 그렇죠. 금융자산의 비중은 2019년보다 감소하였다. 30.5 더하기 28. 29년도에 시세차를 노릴 수 있는 자산 비중이죠. 근데 2020년도에는 31.5 그대로인데 플러스 39가 됐으니까는 감소한 게 아니라 20에서 39 늘었네요. 됐습니까? 정답은 몇 번? 4번. 됐죠? 혹시라도 이번 기말 때 또 이게 들어간 학교가 있을 수 있어요. 간단한 정리지만은 잘 해주셔서 기억하신다면은요. 혹시 시험본에 들어간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제 19번 들어갑시다. 자, 19번입니다. 밑줄친 기억 디귿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카렐 바작의 인권 3세대론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죠. 프랑스 아저씨가 얘기했던 카렐 바작. 인권을 3개로 이렇게 구분했죠. 특성에 따라. 자, 1세대 인권입니다. 노예적 예속 상태로부터의 자유, 생명과 자유, 안전에 관한 권리 등. 자, 1세대 때 인권은요, 보통 사건이 뭐였습니까? 아무래도 시민혁명과 관련이 있었겠죠. 무슨 혁명? 시민혁명. 됐습니까? 그럼 이때 만약에 시민혁명 기회에 그 프랑스에 가가지고 사람 하나 붙잡아놓고 이제 인터뷰하는 거죠. 저 잠시만요. 저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운동하고 계시죠? 저희 지금 시민혁명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하시냐고요? 인권이죠. 근데 혹시 말한 인권이 개념 주도 뭐죠? 자, 이때 프랑스 시민혁명 때 거기 지나가는 사람한테 당신이 말한 인권의 개념은 뭐죠? 라고 묻는다면 자유권이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무슨 권이요? 자유권. 바로 불간섭이죠. 됐습니까? 특히 국가로부터의 자유. 솔직히 프롬 국가로부터의 자유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솔직히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건들지 마, 만지지 마, 내 생각 관여하지 마. 신체와 정신의 불간섭. 됐습니까? 그게 바로 1세대 자유입니다. 따라서 이때 자유권은요, 바로 국가로부터의 뭔요? 자유. 이거 설명 안 했네요. 자, 이거는 4단원 문제가 되겠죠. 자, 두 번째, 2세대 인권입니다. 몇 세대요? 2세대 인권입니다. 자, 2세대 인권은요. 자,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이제 자유권을 뛰어넘어서 사회권으로 넘어오죠. 그렇죠. 사회권. 자, 왜요? 보셔요. 2세대 인권이 나오게 된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빈부격차입니다. 빈부격차. 그렇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 금수저들은 조금만 그냥 커다란 노력도 없이 그냥 계속 금으로 살고 흙수저들은 계속 노력을 해도 흙으로 살아요. 그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뭡니까? 성냥팔이 소녀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냥팔이 소녀. 만약에 성냥팔이 소녀, 그렇죠? 다 갖추고 있죠. 사회주의 약재 그 모습을요. 그렇죠? 근데 그 성냥팔이 소녀는 결국에 우리가 수저론을 굳이 따진다면 흙수저로 태어난 거 맞죠? 근데 결론이 어떻습니까? 사망에 이르러요. 결국에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죽은 거예요. 왜냐? 그 성냥팔이 소녀가 살던 시대는요. 사회권이 아직 보장이 안 되고 자유권, 건들지 마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건들지 않는 게 최고의 인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냥팔이 소녀가 그렇게 힘들어도 그 누구도 성냥팔이 소녀를 터치를 안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성냥팔이 소녀처럼 태어나게 되면은 오래 살고 싶은 자유도 없어지는 거죠. 자유가 없어진다. 그렇죠? 아니 자유를 보장해 놨는데도 자유가 없어진다. 오래 살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오래 살고 싶은데 보호를 못 받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등장한 게 바로 사회권. 나 흙수저인데 그래도 나 오래 살고 싶어. 나 조금 어렵게 태어났는데 나도 부자 되고 싶어. 대학 가고 싶어. 공무원 되고 싶어. 그러면 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무슨 권? 사회권. 그럼 누가 도와줘야죠? 국가가 도와줘야죠. 그 국가에 의한 자유가 되는 겁니다.
이 자유가 좀 틀려요. 예, 여기서 말한 자유는 건들지 마, 이 자유입니다. 소극적 자유라면 여기서 말한 자유는 나 살고 싶어, 도와줘. 바로 적극적 자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럼 3세대 인권입니다. 3세대 인권은요, 이제 자유권과 사회권을 뛰어넘고 다 있는 건데요. 그쵸? 넘어서서 이제 연대권이라고도 하죠. 모두가 다 함께. 알겠습니까? 네. 자, 가보겠습니다.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던 거 다 나와 있는데요. 자, 기업. 기업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이 아니죠, 여러분. 니은이 되면 모를까, 그쵸? 이거는 국가로부터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틀렸고요. 자, 니은은 자본주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하였다. 자본주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죠? 무슨 격차? 빈부격차죠. 자,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 등장하였다. 맞네요. 자, 그다음 디귿은 집단적이고 연대적인 성격의 권리이다. 자, 3세대 인권. 이렇게 좀 색깔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대에서 다 함께. 알겠습니까? 세계시민주의 갖고 뭐 인권을 위해서 뭐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연대적인 성격의 권리이다. 맞습니다. 자, 디귿은 서구 사회 시민혁명을 계기로 보장받기 시작하였다. 시민혁명을 계기로 보장받은 것은 디귿이 아니죠. 1세대죠. 그렇죠. 정답은 나다. 3번. 됐습니다. 자, 이게 19번 문제였고요. 자, 좀 더 기운을 내세요. 그렇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제 2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문화권 문제가 나왔고요. 아마 이번 기말, 2학기 기말이라도 여기 시험범위 들어온 학교 있을 겁니다. 잘 따라와 주셔요. 자, 이거는 7단원 문제고요. 그렇죠? 7단원이니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학교 많죠. 문화권 문제가 되겠습니다. 교사, AB 문화권의 특징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그때 기억나죠? 이 각각의 문화권들이 특히 있는데 여러분 일단 명칭은 좀 암기 좀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오늘은 여기 A, 여기 B 두 군데입니다. 자, A. 설마 아프리카 문화권 하시면 안 되는 거 알죠? 아프리카는 맞지만은요. 아프리카 문화권이 아니라 여기는 건조 문화권입니다. 그 다음에 B입니다. 그쵸? 그냥 아메리카 하시면 마시고요. B는요.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저 갈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A의 주민 대부분은 전통적으로 이동식 화전농업. 자, 이동식 화전농업은 건조 문화권이 아니라 아프리카 문화권이니까는 여기가 아니라 갑의 주장은 여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건조 문화권 밑에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밑에 여기 영도 적도 지나고 됐습니까? 여기가 아프리카 문화권. 여기서 이동식 화전농업이죠. 여기는 건조기후입니다. 그 다음에 A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 어머 대박. 여기서 산업혁명이 시작됐다고요? 자, 산업혁명이 시작됐답니다. 이거는 어디죠? 바로 유럽 문화권. 그 중에서도 모든 유럽이 아니라 여기 북서 유럽. 어쨌든 유럽 문화권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을의 주장은 여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됐습니까? 오케이. A가 아니라는 거죠. 틀렸고요. 그다음 병. A 주민 대부분은 이슬람교를 믿어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렇죠. 정답 이미 나왔죠. 자, 이거는 분명히 그때 수업 이외에 어떤 학생 질문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나 봅니다. 보실게요. 이 건조 문화권 할 때 건조는요, 여러분 자연 환경 때문이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연 환경이 만든 문화권이 건조 문화권이고, 됐습니까? 자, 여기 이슬람 할 때 여기 이슬람 보이시죠? 이슬람 종교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연 환경이 아니라 인문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어필할 표현은 뭐냐면은요. 자, 이겁니다. 그럼 건조 문화권이 곧 이슬람 문화권입니까?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건조 문화권이 이꼴 이슬람 문화권이 틀렸고요. 정답은 건조 문화권에서 주로 이슬람
문화가 나타난다. 얘가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건조 문화권 이꼴 이슬람 문화권이 아니라 건조 문화권에서 주로 이슬람 문화가 뭐한다? 나타난다. 이게 정답이라고요. 알겠습니까? 따라서 건조 문화권 주민 대부분 봐봐. 주민 전부는 무조건 아니죠. 대부분 주로란 소리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선생님 건조 문화권인데 이슬람이 없는 데도 있나요? 있어요. 티벳 같은데. 알겠습니까? 중국의 티벳 같은데. 티벳 같은 데는 여러분 이슬람 아닙니다. 분명 건조 문화권이지만 몽골 이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슬람 아니에요. 자, 몽골도 건조 문화권입니다. 하지만 이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건조 문화권이지만 이슬람이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도 말하는 게 뭡니까? A. 건조 문화권 주민 전부 무조건이 아니라 대부분은 이슬람교를 믿어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정답은 나왔죠. 주로 대부분 나타난다는 거지. 건조 문화권 이슬람 아닙니다.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B는 영국의 식민지배. 영국하면 앵글로 섹슨족인데 여기는 분명 라틴이죠. 그러니까는 정의 말하는 곳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틀렸고요. 뭐 B 대부분 음식은 젓가락을 사용해요. 자, 이거는 유교 문화권이죠. 유교 문화권 특히 우리 동아시아 문화권이 참 따라서 무 주장은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틀렸습니다. 정답은 평이었습니다. 자, 됐습니다, 여러분. 그냥 수업만, 답만 딱 부르고 그냥 편하게 좀 가고 싶었는데 좀 중요한 문제는 조금 더 심화로 이렇게 필기도 좀 해드리고 좀 심화적인 설명해드리고 싶어서 1부와 2부로 제작해서 10문제씩 나눠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좀 시간이 좀 다른 강의보다 좀 오래 걸렸는데요. 그렇죠? 자, 그래도 이 과정에서요, 시험 범위 들어가는 내용 분명히 아까 오늘도 마지막 문제 분명히 시험 범위 들어갔죠? 그렇죠? 이런 문제들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보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시험 범위 맞춰서 필요한 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도 힘든가 봅니다.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예. 자, 정말 긴 시간이었고요. 자,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자, 마지막 기말고사를 위해서 끝까지 계속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